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모건 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모건 하우저는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일했고 경제 매거진이랑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어서요, 글을 아주 보기 쉽게 씁니다. 모건 하우저의 첫 책 돈의 심리학 읽어보셨나요? 돈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부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보다요, 감정과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요, 19가지의 짧은 이야기로 이를 풀어냈죠. 19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기억나는 걸 간략하게 공유드리면,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돈을 다룬다. 행운과 리스크는 예상할 수 없다. 성공은 운과 실력이 섞인 결과이며 같은 방법을 따라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강력한 자산이다. 그리고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의 핵심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대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다시 이제 불변의 법칙으로 돌아가서요, 이 책의 구성은 총 23가지의 저자가 생각하는 불변의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저자가 생각하는 주제가 담겨있는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책을 끝까지 읽지 않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에 저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가볍게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요,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왜일까요? 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면요,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몰라요. 다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변함없이 참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괜히 참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그걸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1장입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이 장에서는요,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스키 레이싱을 하는 친구 둘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의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자는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작은 것들에 의해 얼마나 크게 결과가 좌우되는지도 말하고 있죠. 미국의 대형 여객선이 보일러실 가동을 중단해서 느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잠수함을 만났어요. 그에 따라 독일어뢰에 격추돼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사건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좌우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나오죠. 이런 사건들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자는 딱 2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후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요,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설득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은요, 장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열린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우리의 세상 모습이 어떻든 무엇이 당연해 보이든 내일이 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작은 우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사건도 복리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죠. 보이지 않는 것, 리스크.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아무도 대비할 수가 없죠. 코로나19나 9.11 테러, 진주망공습, 미국의 대공황 등 이것들은 모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면서요,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우리의 눈에는 필연적으로 보이지만요, 그것을 겪은 과거의 사람들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력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
또는 현재 우리에게는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뭐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으로 남거나 누군가 기록했거나 역사학자나 저널리스트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사람들의 한 말,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기록된 자료들도 잘못된 해석이나 거짓말, 선택적 기억 등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른다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대비는 과해도 좋아요. 세 번째 법칙입니다. 기대치와 현실. 행복은요, 기대치에 달려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선요, 기대치를 낮추면 됩니다. 투자자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라고요. 객관적인 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면서요, 대개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죠. 옛날에는 집이 좁든 옷을 물려받든 괜찮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휴가로 캠핑을 가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남들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남들의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편집된 결과물을 보고는 이를 자신의 삶과 비교하죠. 때로는 이런 기대치가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거의 드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전적으로 기대치에 달려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져요.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맞이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침착함과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고로 행복하기 위해선 기대치를 관리해야 해요. 기대치 게임은 결국 멘탈 게임입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 세계 최고의 마라톤 선수 엘리우드 킵초게, 역사상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존 보이드, 명실공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아이작 뉴턴.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비정상적인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비정상적 특성이 전부 긍정적이거나 고상하거나 사랑스럽거나 매력적인 특성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가지에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형편없는 경향이 있죠. 엄청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곤 합니다. 그들은 단호하고 낙관적이고 노라는 답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평균으로의 회귀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평균으로 회귀가 일어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요, 누군가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은 그의 성격적 특성이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또한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롤모델을 찾으려거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특정한 측면만 담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 보이드는 얘기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믿음과 원칙이 불변의 도그마로 영원히 굳어버린다 라고요.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확률과 확실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확실한 걸 원해요. 인간의 흔한 행동 특성 중에 하나는요, 불확실하고 확률론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확실성을 애타게 원한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확실한 정보는 뭔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인간의 뇌는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오랜 세월 진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발달했죠. 포식자를 맞닥뜨린 동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느라 오랜 시간 들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는 게 그들의 생존에 더 도움이 되었죠.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겁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시급한 무언가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률과 큰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필연적인 리스크, 확률적으로 볼 때 언제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리스크에 과도하게 민감해집니다.
인간은 늘 그래왔어요. 여섯 번째 법칙입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셉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나 옳은 설명 또는 합리적 이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게 성공합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도 형편없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실패할 수 있고요. 낡았거나 엉뚱한 아이디어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보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정보를 꼼꼼하고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답을 찾기 어려워요. 사람들은 늘 바쁘거든요. 또 감정에 쉽게 좌우되죠. 그렇기에 언제나 훌륭한 스토리가 차디찬 통계 자료보다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인원이 사망한 침몰 사고는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타이타닉호만 기억하죠. 스토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정보가 오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든, 즉 제품, 기업, 정치, 지식, 교육, 문화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 저서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러더군요. 책의 방정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요, 기억에 남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타인을 설득할 때만 요긴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만들어내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그의 상상력, 즉 머릿속의 복잡한 개념을 단순한 이미지로 만드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만든 거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7. 통계가 놓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집니다. 숫자는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설명은 구멍투성이죠.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수치화해서 설명하기 힘든 특성을 지닌 존재예요. 수치화하기 힘든 그 특성이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지니죠. 세상의 어떤 것들은 중요함에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치화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죠. 하지만 그런 것이 결과를 엄청나게 좌우하곤 합니다. 수치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달리기 선수의 기록이 오로지 심장 및 근육 기능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뇌가 특정한 순간의 리스크나 잠재적 보상을 고려해 얼마만큼의 고통을 기꺼이 견디기로 선택하는가도 선수의 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측정이 불가능하죠. 게임스탑이라는 주식 보세요. 폭등했었는데 실적, 재무제표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들 머릿속의 스토리였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스토리요.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행동과 의사결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욕구와 감정입니다. 그러한 감정 요인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덟 번째 법칙, 평화가 혼돈에 씨앗을 뿌린다.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친 듯한 과열은 정상입니다. 더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에요.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은요, 흔히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 믿고, 그러면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집니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집니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을 받아들여요. 이제는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죠. 그러면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집니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엔 좋은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요한 통찰력이 담긴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교수 하이먼 민스키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 불안정성 가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예요.
경제가 안정적일 땐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어 투자한다. 빚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민스키가 말하는 포인트는요,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긴 호황기를 거치는 동안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경제 불안정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변화한다. 안정과 번영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은요, 결국 우리를 불안정과 혼돈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치 물리학 법칙처럼요. 그리고 이는 대단히 많은 영역에 적용됩니다.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나?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수학 공식으로는 답을 알 수 없어요. 그 답은 임의의 시점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얼마나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고 싶어하고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별력 범위 내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충분함의 미학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나는 기회가 눈앞에 아른거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지. 물론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9. 더 많이 더 빨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됩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투자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보유자가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면 가혹한 손실을 안겨줍니다. 10년 또는 그 이상의 투자하면 시장은 거의 항상 인내심에 보상을 주죠. 투자 기간을 압축할수록 투자자는 운에 더 의존하게 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역사 속 투자 실패 사례들을 훑어보세요. 아니, 본인의 투자 실패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90%가 이 자연스럽고 가장 알맞는 투자 기간을 짧게 압축하려 한 탓에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무분별한 성장,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크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심과 희소성입니다. 인내심을 지녀야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요. 희소성이 있어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하려 하고 더 규모를 키우려고 하죠. 언제나 이게 문제였습니다. 10번째 법칙,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고통은요, 평화와 달리 집중력을 발휘시킵니다. 역사를 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와 혁신은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예상될 때, 그때 혁신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전쟁으로 인해 자동차와 비행기의 발전이 빨라졌습니다. 굵직한 혁신과 발명품의 목록을 쭉 훑다 보면요, 군대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레이더, 원자력, 인터넷,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트기, 로켓, 항생제, 고속도로, 헬리콥터, GPS, 디지털 사진, 전자레인지, 합성고무. 이것들은 모두 처음에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요, 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혁신을 낳는 동력은 인센티브이고, 인센티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군에게는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험할 뿐더러 아돌프 히틀러가 세상을 장악할지도 몰라 라는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이런 절박함은요, 단기간에 가장 뛰어난 해결책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절박해져야 거대하고 신속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요, 동기부여도 발전도 없습니다. 역경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은 없지만요, 우리는 그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혁신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이 낳은 토대이며, 현재의 고통은 미래에 누릴 것을 위한 기회의 씨앗입니다. 11번째 법칙, 비극은 순식간이고 기적은 오래 걸린다. 좋은 일은요,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세상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일어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일은요, 갑작스러운 신뢰상실이나 눈 깜짝할 새 발생한 치명적인 실수 탓에 일어납니다. 직업, 사회 발전, 브랜드, 기업,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의 발전에는요, 언제나 시간이 걸립니다. 종종 너무 오래 걸려서 발전이 일어나는지 알아챌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어때요? 나쁜 일은 망설임도 없이 미묘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일은 망설임도 없고요, 미묘하지도 않아요. 나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너무나 빨리 우리를 덮쳐서요, 우리의 관심을 몽땅 차지해요. 진주만 공습, 9.11 테러 두 사건 모두 시작에서 종료까지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장과 발전은요, 언제나 그것을 지연시키는 힘이나 장애물에 맞서 싸워야 하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고, 새로운 사업 모델은 시장의 기존 주자와 싸우고, 초고층 빌딩이 올라가려면 중력과 싸워야 돼요. 언제나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존재합니다. 만들기는 어렵고 파괴하기는 쉽습니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12번째 법칙,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작은 것이 쌓이면 엄청난 것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일련의 작은 리스크, 각각은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기 쉬운데요. 이런 작은 리스크가 쌓이고 증폭되어서 거대한 뭔가로 변할 때 일어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놀라운 성공이나 성취도 작고 하찮은 뭔가가 쌓여서 특별한 것으로 변할 때 일어나죠. 이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라는 마법의 진짜 힘은 무려 38억 년 동안 유리한 특성을 선택해 왔다는 점에 있죠. 결국 관건은요, 작은 변화들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38억 년 동안 쌓이면 마법이라 불러도 좋을 만한 결과물이 나오죠. 이것이 진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투자에도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의 성과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진화의 경우 단기간에는 마법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복리의 효과에 숨겨진 수학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까가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이 얼마일까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13번째 법칙, 희망 그리고 절망.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둘은 공존이 불가능한 정반대의 태도로 느껴지지만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인생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최고의 재정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긴 낙관론, 여긴 비관론. 가장 바람직한 건 중간입니다. 저자는 이를 합리적인 낙관론자라고 불렀죠. 합리적인 낙관론자는요, 인간의 현실이 언제고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죠. 어떤 영역에서든 장기적인 성공을 누릴 만큼 충분히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투자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세요.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요, 낙관론자처럼 꿈꾸세요.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는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합니다. 저자의 다른 책 돈의 심리학에서도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재정적 파산을 겪지 않고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힘을 키우면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된다. 복리 효과가 기적을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번째 법칙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